지금 세계 해군 시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잠수함 기술이 없던 한국이 단숨에 독일,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충격적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도면 한 장 없던 나라가 어떻게 30년 만에 SLBM 잠수함을 직접 설계하고 수출 경쟁에서 독일을 넘어섰을까? 세계 최강 대국들까지 한국에 도대체 뭘 가르친 거냐며 혼란에 빠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역전의 비밀을 단 7분 만에 낱낱이 공개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키노스 잠수함이 왜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고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러우셨다면 대한민국 최고라고 댓글로 외쳐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세계에 한국의 감동을 전합니다. 1980년대 후반 한국은 잠수함이라는 단어조차 낯설던 나라였다. 당시 해군은 수상함 운용 경험은 있었지만 잠수함의 설계 제작 운용에 대한 지식은 완전히 공백 상태였다. 북한은 이미 여러 종류의 잠수정을 보유하며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고 있었지만 한국은 그에 대응할 능력이 부족했다. 국가 안보의 한 축이 비어있다는 사실은 군 내부뿐 아니라 정부에도 큰 불안 요소였다. 잠수함 전력은 바다에서 은밀하게 움직이며 상대의 전략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지만 한국은 그 세계에 발을 들여본 적조차 없었다. 국내 조선업의 기술 수준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으나 잠수함은 상선이나 군함과 차원이 달랐다. 고도의 밀폐 기술, 정밀한 용접, 복잡한 전투체계, 음향 설계, 은밀 기동 기술 등 완전히 다른 전문 영역이 필요했다. 당시 기술진은 잠수함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려고 해도 변변한 참고서조차 없는 상황이었다. 그저 잠수함은 먼 나라 이야기였고 한국에서 직접 만든다는 생각 자체가 비현실적으로 여겨졌다. 해군 내부에서도 잠수함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있었지만 국가적 역량이 충분치 않다는 현실인식이 대부분이었다.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은 누구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여기에 더해 예산 문제도 한국의 발목을 잡았다. 당시 국방 예산은 육군 중심으로 편성돼 있었고 새로운 분야에 수천억 원을 쏟아붓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위험한 도박처럼 보였다. 북한의 도발을 막아낼 최소한의 수단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절박함은 점점 커졌지만 잠수함이라는 거대 프로젝트 앞에서 정부와 군은 조심스러웠다. 또한 국제 정세 역시 이 분야를 쉽게 뛰어들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잠수함 기술은 철저히 통제되고 주요 국가들끼리만 공유되는 분야였다. 난이도 자체가 워낙 높다 보니 잠수함은 한 단계 높은 군사기술의 상징이었다. 그런 세계에 한국이 뛰어든다는 것은 무모한 도전처럼 보였다. 사람들은 한국이 잠수함을 직접 만들겠다는 말만 들어도 웃어넘겼다. 우리나라가 무슨 잠수함을 만드느냐는 반응이 많았다. 그러나 정작 더 큰 문제는 웃음이 아니라 공백이었다. 해군이 대응할 수 없는 위협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었고 북한의 무력 도발은 점점 더 은밀하고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이처럼 잠수함 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한국의 일상 세계는 단순한 기술 부족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약점을 품고 있었다. 바다속이라는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판도는 이미 바뀌었지만 한국은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채 뒤처져 있었다. 해군과 기술진은 그날도 어김없이 논의했지만 명확한 해답은 나오지 않았다. 잠수함 불모지라는 사실은 굳건했고 이를 만회할 현실적 방안은 보이지 않았다. 그저 위기만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을 뿐이었다. 이처럼 결핍과 한계로 가득한 일상 세계는 곧이어 다가올 운명의 부름을 더욱 극적으로 만들어주는 배경이 되고 있었다. 이 결핍된 시대에 한국은 피할 수 없는 외부 충격과 마주하게 된다. 북한의 잠수함 전력이 예상보다 빠르게 확대되기 시작한 것이다. 단순한 잠수정 수준을 넘어 본격적인 공격 능력을 갖춘 중형 잠수함까지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됐다. 해군과 정보당국은 위기의식을 느꼈다. 이제 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잠수함은 단순한 군사장비가 아니라 국가 생존과 직결된 전략 무기였다. 아무 대비 없이 시간을 끌면 한국은 바다 및 전장에서 완전히 밀릴 수밖에 없었다. 이 위기 속에서 한국 정부는 역사적 결정을 내린다. 잠수함 기술을 외국에서 배워오자. 그렇게 1987년 해군 장병과 기술진 150명이 독일 HDW 조선소로 파견된다. 한국 해군 역사에서 전례 없는 일이었다. 그들은 말 그대로 백지 상태에서
독일의 최첨단 잠수함 기술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배우기 위해 긴 여정을 떠났다. 공식적 명분은 기술 연수였지만 실제 목표는 더 거대했다. 그저 운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한국이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당시로서는 꿈같은 이야기였지만 누군가는 시작해야 했다. 독일에 도착한 한국 기술진에게 펼쳐진 세계는 충격 그 자체였다. 독일은 이미 수십 년간 잠수함을 설계하고 건조해온 해양 강국이었고 그들의 기술력은 가히 예술적 수준이었다. 정교한 용접과 밀폐 기술, 레이아웃 설계, 음향 감쇄 기술, 수중 기동 제어까지 모든 것이 완벽에 가까웠다. 한국 기술진은 마치 다른 세계에 온 듯한 기분을 느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들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우리는 과연 여기서 무엇을 배우고 돌아갈 수 있을까? 독일은 잠수함 기술을 쉽게 공유하지 않았다. 기본적인 교육과 제한된 정보만 제공했고 핵심 설계나 중요 부품에 접근하기는 매우 어려웠다. 기술진이 직접 작업에 참여할 기회도 제한적이었다. 그러던 중 하나의 전환점이 찾아왔다. 독일 측은 한국인들의 성실성과 빠른 학습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조금씩 더 많은 작업 참여를 허용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참관자가 아닌 실제 건조 공정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다. 기술진들은 낮 동안 독일 숙련공들과 함께 실제 부품을 만들고 조립하며 실전적인 경험을 쌓았다. 그리고 밤이 되면 한국에서 온 동료들끼리 다시 모여 각자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공유했다. 공식 교육보다 더 중요한 비공식 학습이 밤마다 이어졌다. 독일이 알려준 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알려주지 않는 부분까지 스스로 이해하고 메꿔야 했다. 한국 기술진은 바로 그 지점에서 성장했고 국산화의 씨앗이 이때 심어졌다. 그리고 한국은 중대한 결정을 내린다. 잠수함 한 척은 독일에서 완제품으로 들여오되 나머지 두 척은 패키지 형태의 부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직접 조립해보자는 계획이었다. 당시 누구도 장담할 수 없던 선택이었다. 실패한다면 몇 년의 시간을 잃고 국가적 손해가 막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독자 기술 확보는 불가능했다. 한국 기술진은 결심했다. 도전하자. 우리 힘으로 만들어보자. 이 결의는 한국 잠수함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모험의 부름이자 역사를 바꿀 첫 발걸음이 되었다. 그러나 꿈을 향한 첫걸음은 생각보다 훨씬 혹독했다. 독일에서 배운 기술을 토대로 국내에서 잠수함 조립을 시작했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 높았다. 한국에 돌아온 기술진은 곧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했다. 도면이 없었다. 독일에서 필요한 핵심 설계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잠수함을 조립하거나 유지보수하려면 그 복잡한 구조를 스스로 역설계해야 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과제였다. 수천 개의 부품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초정밀 장비를 감으로 이해하고 다시 그려야 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기술진은 셀 수 없이 많은 실패를 겪었다. 부품이 맞지 않아 다시 해체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됐고 설계 이해 부족으로 오류가 생기기도 했다. 조선소 현장은 날마다 긴장의 연속이었다. 우리가 과연 이걸 완성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은 점점 커졌다. 일부에서는 아예 프로젝트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실패하면 독일과의 신뢰가 깨질 수 있고 국방 예산이 수조 원 규모로 손실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독일에서 배웠던 방식과 한국 조선소의 작업 환경은 달랐다. 독일 기술진이 사용하던 도구나 공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현장 노동자들과 기술진 사이에도 시행착오가 발생했다. 잠수함이라는 곳은 매우 좁고 복잡한 공간이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실수도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압박 속에서 팀의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침체됐다. 일부 기술진은 스스로를 탓하며 밤새 도면을 그리다 지쳐 쓰러지기도 했다. 불안과 두려움이 쌓일수록 우리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내적 거부감이 커져만 갔다. 정신적 압박도 상당했다. 타국의 눈부신 기술을 보고 온 후라 한국의 현실이 더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수십 년 전에 해냈던 일을 우리는 이제 겨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이 좌절감을 불러왔다. 주변 국가들도 한국의 도전을 우습게 여겼다. 한국이 잠수함을 만들겠다고?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시선은 기술진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하지만 가장 큰 거부감은 바로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었다. 자신감이 무너지고 실패할까 두려워 몸이 굳어버리는 순간들이 이어졌다. 프로젝트는 분명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했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기술진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의 난관과 마주하게 되었다. 이 시기야말로 진짜 부름의 거부였다. 하지만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넘어서야 한국은 정말로 첫 잠수함을 만들 수 있었다. 그리고 바로 이 깊은 절망의 시간들이 이후에 기적같은 성공을 가능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고 있었다. 독일 HDW 조선소에서의 훈련과 경험은 한국기술진에게 단순한 기술 연수가 아니라 일종의 멘토와의 만남과 같았다. 물론 독일은 잠수함 기술의 핵심을 쉽게 내주지 않았다. 잠수함은 군사 기밀의 결정체였고 어떤 나라도 이 기술을 외국에 쉽게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독일 현장에서 한국 기술진이 보여준 태도는 예상 밖이었다. 누구보다 빠르게 배우고 누구보다 길게 현장에 남아 관찰하고 누구보다 집요하게 질문했다. 이러한 열정에 독일 기술자들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지시만 내리던 독일 기술진이 점차 한국인들에게 실제 건조 공정에 참여할 기회를 주었다. 용접을 시켜보고 조립을 맡겨보고 관측하던 시스템의 내부를 열어서 설명하기도 했다. 한국 기술진은 이를 놓치지 않았다. 낮에는 독일 장인들과 함께 몸으로 기술을 익히고 밤에는 숙소로 돌아와 머릿속의 모든 정보를 다시 정리해 팀원들과 공유했다.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적이었고 언제 어떤 부분이 다시 닫힐지 모르는 구조였다. 때문에 그들은 하루하루를 전투처럼 살았다. 한 명이 배운 것은 모두가 배우도록 공유했고 각자가 놓친 부분은 서로 질문하며 메웠다. 독일에서 배운 지식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배움의 방식이었다. 제공받은 정보가 부족하면 직접 확인해보고 불완전한 지식은 철저한 검증으로 채워넣는 습관이 자리 잡았다. 그리고 결정적 계기가 찾아온다. 독일 기술진 중 몇몇은 한국 기술자들의 성실함과 집요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공식 매뉴얼에는 없는 현장 노하우를 은밀하게 알려주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었다. 잠수함 건조의 정신, 문제 해결 방식, 판단 기준, 그리고 독일식 장인 정신의 핵심까지 한국 기술진은 흡수했다. 한국 기술진은 이때부터 독자적 분석 능력을 갖추기 시작했다. 알려주지 않은 부분도 보여주지 않은 내부 구조도 전체 흐름을 파악해 스스로 완성할 수 있는 감각이 생겨난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과정에서 기술진은 하나의 확신을 갖게 된다. 언젠가는 우리 힘으로 잠수함을 만들 수 있다. 이 믿음이 생기자 독일은 더 이상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아니었다. 오히려 방향을 알려주는 멘토가 되었고 한국이 넘어야 할 목표가 되었다. 모방을 넘어 스스로 설계하고 스스로 건조하며 스스로 기술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이 눈앞에 선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멘토와의 만남은 단순한 기술적 만남이 아니었다. 한국 잠수함 기술의 철학을 만들고 기술진의 내적 기준을 끌어올린 결정적 사건이었다. 2단계 이후 한국은 단순한 기술 수용자가 아니라 기술을 분석하고 재창조할 수 있는 능동적 주체로 변모하게 되었다. 독일 HDW 조선소에서의 연수를 마친 후 한국은 잠수함 기술 독립을 향한 첫 번째 관문을 넘기 위한 결정을 내린다. 그것은 바로 직접 조립이었다. 첫 번째 잠수함은 독일에서 완제품으로 들여오되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패키지 형태로 부품을 들여와 한국에서 직접 조립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이는 단순한 조립 작업을 넘어 앞으로 한국이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시험하는 일종의 시험대였다. 당시로서는 매우 위험한 시도였다. 왜냐하면 한국은 잠수함 도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잠수함 조립 경험도 없었기 때문이다. 즉, 눈앞에 놓인 수천 개의 부품을 마치 수많은 퍼즐 조각처럼 맞춰야 했는데 그 퍼즐의 전체 그림조차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 기술진은 자신들의 한계를 시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들은 기술을 얻기 위해서는 단순한 이론 교육이 아니라 실제 건조를 통해 몸으로 직접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미 독일에서 깨달았다. 마침내 국내 조선소, 특히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잠수함 조립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기술진은 독일에서 가져온 공정 기록을 토대로 하나하나 부품을 맞춰가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기술진은 엄청난 집중력과 분석력을 발휘했다. 도면이 없는 상황에서 부품의 형태, 배선의 그름, 금속의 재질,
조립 간격을 직접 분석하며 새로운 도면을 그려내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독일에서 보았던 공정을 기억 속에서 되살려 조선소에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수백 번의 오류와 시행착오가 반복되었지만 기술진은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했다. 어떤 날은 부품이 맞지 않아 다시 분해했고, 또 어떤 날은 음향 감쇄 재질의 위치를 잘못 판단해 조정 작업을 다시 해야 했다. 심지어 조선소 내부의 공정 구조도 잠수함 조립에 맞게 다시 설계해야 했다. 그래도 한국 기술진은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다. 이 어려운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국은 독자적인 잠수함 기술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마침내 한국은 두 번째 잠수함 이천함을 완성시킨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독일 기술진도 놀랄 정도의 완성도를 갖추고 있었다. 이 순간 한국은 첫 관문을 통과했다. 단순한 조립이 아니라 잠수함 기술 독립의 첫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이 첫 관문은 이후 이어질 완전 국산화의 출발점이 되었고, 한국이 스스로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되었다. 잠수함 조립을 시작하면서 한국 기술진은 수많은 시험과 마주하게 된다. 첫 번째 난관은 기술적 장벽이었다. 잠수함은 수천 개의 정밀 부품으로 구성된 복합체이며 한 부분의 오류가 전체 시스템의 안전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 기술진은 매일같이 시행착오를 겪으며 시스템을 다시 분석하고 오류를 수정하고 조정을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조선소 내부의 노하우와 방산 기술진의 축적된 경험이 하나둘씩 결합되기 시작한다. 한국 조선업계의 강점인 밀폐 용접 기술, 정밀, 선체 제작 기술, 내부 구조 설계 능력이 잠수함 기술과 맞물리며 강력한 동맹을 이루기 시작한 것이다. 조선업계는 처음엔 잠수함 건조가 익숙지 않았지만 점차 시스템에 적응하면서 스스로 해결책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내부 배선 작업에서 발생한 문제, 용접 강도, 편차, 내부 모듈 배치의 최적화 등 다양한 기술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과정에서 팀 한국은 점점 더 강해졌다. 하지만 시험은 기술적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외부의 눈초리와 경쟁도 적으로 등장했다. 주변 국가들은 한국이 잠수함 조립에 도전한다는 사실을 비웃었다. 일부 국가들은 한국이 잠수함을 만든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조롱했다. 심지어 시장 경쟁을 의식한 일부 해양 강국들은 한국의 기술 도입이나 장비 확보를 방해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이런 외부의 견제는 오히려 한국 기술진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내부에서도 경쟁이 있었다. 해군, 조선소, 방산업체 간의 협력은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고 의견 충돌도 잦았다. 하지만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다. 모두가 공통된 목표를 향해 있었다. 바로 한국 잠수함을 만들자라는 국가적 과제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동맹은 점점 더 견고해졌다. 조선소의 장인들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진과 활발히 소통했고, 해군은 실제 운용자의 관점에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방산업체는 시스템의 설계를 개선하며 잠수함의 성능을 한 단계 끌어올릴 방안을 제시했다. 이 세 힘이 하나로 합쳐지며 한국은 기술적, 조직적, 심리적 난관을 넘어설 수 있었다. 시험은 한국을 강화했고, 동맹은 한국의 기술 역량을 확장시켰으며, 외부의 적대적 시선은 오히려 대한민국을 단단하게 만든 연료가 되었다. 이 단계는 한국 잠수함 기술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었고, 이 시험과 동맹의 시간을 견뎌낸 덕분에 한국은 이후 세계를 놀라게 할 독자 기술을 갖추게 된다. 한국의 잠수함 개발은 단순한 기술 확보나 조립 능력 습득에 그치지 않았다. 이제 한국 기술진은 더 깊은 질문과 마주해야 했다. 우리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독일에서 배워온 기술은 분명 강력한 기반이 되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독일의 기술은 완성형이었고 한국은 그 기술을 모방하는 수준에 머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세계 잠수함 시장의 경쟁 환경은 그렇게 안일한 상태를 허락하지 않았다. 기술 독립 없이는 한국이 진정한 해양 강국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졌다. 한국 기술진은 그 시점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 정의해야 했다. 단순히 독일 기술을 따라가는 존재인가? 아니면 독자적인 잠수함 설계와 기술 체계를 만들어낼 주체인가? 이 질문은 한국 잠수함 개발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감의 전환점이었다. 심연에 접근한다는 것은 기술적 과제 이상의 의미였다.
한국 기술진은 잠수함의 구조적 한계와 제조 방식의 본질을 깊이 이해해야 했고, 왜 특정 국가들은 잠수함 기술을 극도로 은폐하는지, 어떤 점이 핵심 기밀인지 분석해야 했다. 또한 잠수함 성능을 결정하는 요소들을 독자적인 기준으로 해석해야 했다. 독일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그 기술은 독일의 전략 환경과 전술 교리에 맞춰 설계된 것이었다. 한국 해군의 작전 환경, 전술 개념, 지리적 조건은 전혀 다르다. 한국에 맞는 잠수함을 만들려면 결국 독일식 설계 철학의 틀을 넘어서는 순간이 필요했다. 기술진은 이 문제를 깊이 고민했고 마침내 결론을 얻는다. 모방은 시작일 뿐이다. 진짜 목적은 독자 설계다. 이 결론은 한국 잠수함 산업이 처음으로 자립을 목표로 선언한 역사적 전환점이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기술진은 잠수함 기술의 본질을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다. 음향 감소 기술, 전기 추진 시스템, AIP 개발 방향, 선체 구조의 최적화 등 핵심 분야를 스스로 연구해야 했다. 이때부터 한국은 단순한 기술 습득자가 아니라 기술 창조자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기술진은 깊은 심연에 다가갈수록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이 더욱 가파르고 위험하며 때로는 고독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명감이 점점 더 강해졌다. 심연에 접근하는 단계는 기술의 벽을 넘는 과정이자 스스로의 한계를 뚫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한국은 독일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독일과 경쟁할 미래를 꿈꾸는 국가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국 잠수함 개발은 심연 접근 이후 본격적인 실현의 시간을 맞이한다. 잠수함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려는 과정에서 수많은 실패가 발생했고, 이 실패들은 한국 기술진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다. 독일에서 배운 기술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나타났고, 기존 설계 철학의 한계를 넘어야 하는 순간들이 이어졌다. 새로운 음향 구조를 적용하면 진동 문제가 생기고, 새로운 재료를 도입하면 내구성이 부족하거나 비용이 과도하게 올라갔다. AIP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구현하려는 과정에서는 설계 오류, 냉각 시스템 저하, 연료전지 효율 저하 등이 끊임없이 기술진을 괴롭혔다. 특히 AIP 개발은 한국을 거의 무너뜨릴 뻔한 시련이었다. 세계적으로도 극소수 국가만이 성공한 영역이었기 때문이다. 한국 기술진은 실험을 반복했지만 때로는 선체가 파손되거나 시스템이 폭주해 실험 자체가 중단되는 상황도 있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은 잠수함 시험 운항 중 일부 시스템이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작동하면서 긴급 복귀가 이루어졌던 사례였다. 이는 한국 기술진에 큰 절망감을 안겼다. 현장에서는 우리가 너무 큰 도전을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고민이 커졌고, 일부에서는 계속해서 독일 방식만 따르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기술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실패는 기술 개발의 필수 과정이며, 이 실패를 넘어서야 한국이 진정한 잠수함 기술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었다. 밤샘 설계 검토, 수백 회의 테스트, 부품 단위의 재검증이 이어졌다. 기술진은 거의 잠을 자지 못했고, 조선소 현장은 매일 위기와 긴장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이 고난 속에서 마침내 돌파의 실마리가 나타났다. 시험이 반복될수록 문제는 선명해졌고, 문제는 해결책으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연료전지 효율 문제는 신소재와 배열 최적화를 통해 개선되었고, 선체 구조의 진동 문제는 한국 기술진이 개발한 저진동 설계 방식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보였다. 음향 설계에서도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한국 기술진은 독일식 방식이 아니라 한국의 조선 기술과 결합한 새로운 음향 차폐 구조를 만들어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성공을 넘어 한국만의 설계 철학이 태어나는 순간이었다. 이 실현의 시간은 한국을 고통스럽게 했지만 동시에 강하게 만들었다. 죽음과 같았던 절망의 순간을 지나 한국 잠수함 기술은 재탄생했고, 이제 한국은 독일 기술의 그림자를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길을 스스로 개척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치열한 실현 끝에 한국은 마침내 기술적 돌파구를 얻는다. 그것은 단순한 한두 개의 기술이 아니라 잠수함 전력 전반을 재정의하는 대규모의 도약이었다. 첫 번째 보상은 독자 설계 능력의 확보였다. 한국 기술진은 역설계 단계에서 축적된 경험과 실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잠수함 설계도를 스스로 그릴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독일에서도 인정한 혁신적인 변화였다. 두
두 번째 보상은 핵심 기술의 국산화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성과는 AIP 시스템과 선체 구조 설계의 완전 독립이었다. 한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연료전지 기반 AIP 기술을 확보한 국가가 되었고, 이 기술은 한국 잠수함의 핵심 경쟁력이 되었다. 한국이 만들어낸 AIP는 단순히 독일 기술의 복제본이 아니라 한국 조선 기술과 방산 기술의 융합을 통해 탄생한 새로운 방식이었다. 세 번째 보상은 SLBM 탑재 능력 확보였다.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한국이 처음으로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완성되었고, 이는 세계에서도 극소수 국가만이 보유한 기술이다. 이 성과는 한국이 단순한 잠수함 제조국을 넘어 전략무기 체계를 독자 개발할 수 있는 국가로 도약했음을 의미했다. 네 번째 보상은 국제적 신뢰였다. 캐나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등 주요 국가들이 한국의 잠수함 기술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특히 한국이 독일 기술을 바탕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을 완전히 독립시킨 점은 세계 방산업계에 강한 충격을 주었다. 전 세계에서 독일 기술을 배운 13개국 중 한국만이 독자 설계에 성공했다는 사실은 한국 잠수함 산업의 위상을 단숨에 끌어올렸다. 다섯 번째 보상은 산업적 성장이다. 잠수함 건조를 통해 축적된 기술은 조선, 방산, 전기 추진, 손화 시스템, 전투체계 기술의 전반적 성장을 견인했다. 잠수함 수출의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한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독일, 프랑스,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국가로 성장했다. 이 모든 보상은 단순한 기술적 성공이 아니었다. 한국 기술진이 겪어온 수십 년의 도전과 실패, 포기하지 않는 정신, 그리고 독자 기술을 만들겠다는 국가적 의지가 만들어낸 결실이었다. 이 단계는 한국 잠수함 기술이 비로소 스스로의 힘으로 세계 무대에 설 수 있게 된 순간이며, 한국인 모두에게 깊은 자부심을 안겨준 역사적 성취였다. 독자 설계 능력을 확보하고 SLBM 탑재 잠수함까지 만들어낸 한국은 이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그것은 기술적 완성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실제 세계 시장에서 검증해야 한다는 숙명이었다. 잠수함은 단순한 방산 제품이 아니라 국가 전략과 국방 체계의 핵심 무기 체계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기술의 의미는 반감된다. 한국은 이 시점부터 본격적인 글로벌 경쟁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간다. 캐나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폴란드 등 잠수함 도입을 검토하는 국가들이 한국의 기술력을 관심있게 보기 시작했다. 세계 각국은 잠수함 노후화를 해결해야 했고, 기존의 독일, 프랑스, 일본 잠수함에 불만도 적지 않았다. 가격은 높고 납기 기간은 길며 기술 이전도 제한적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한국은 그 틈새를 정확히 파고들기 시작했다. 한국은 높은 기술력, 빠른 납기, 탄탄한 조선 산업 기반, 합리적 가격이라는 네 가지 강점을 내세웠다. 그러나 막상 국제 시장으로 들어가자 새로운 긴장이 발생했다. 세계 강대국들은 한국이 갑작스럽게 등장한 경쟁자라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독일은 한국이 자신들의 기술을 기반으로 독자 설계를 성공시켰다는 사실을 경계했다. 프랑스와 일본은 기존의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적극적인 외교전과 가격 조정을 시도했다. 하지만 한국은 조선소의 생산 능력과 성장 속도에서 이미 그들을 앞서고 있었다. 또한 한국은 잠수함뿐 아니라 구축함, 해양 플랜트, LNG 선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제 시장에서의 신뢰도도 점차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와 방산업계는 더 치밀한 전략을 세웠다. 한국형 잠수함의 성능과 운용 편의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해군의 시험 운용 데이터를 공유하고 해외 해군 관계자들을 초청해 실제 작전 환경과 유사한 상황에서 선체 소음, 자막 능력, 운용 안정성 등을 검증받았다. 동시에 한국은 잠수함 기술 이전과 공동 생산까지 제안했다. 이는 기존 강대국들이 거의 제공하지 않던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이런 전략은 많은 국가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한국 잠수함에 대한 관심은 빠르게 확산되었다. 그러나 경쟁은 점점 치열해졌다. 어떤 국가에서는 기존 잠수함 공급국이 한국을 견제하며 외교적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때로는 입찰이 무산되거나 조건이 변경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한국은 물러서지 않았다. 세계 시장이라는 귀로의 무대에서 한국은 기술,
신뢰, 전략, 생산 능력까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글로벌 강국들과 맞섰다. 그리고 점차 한국의 이름은 경쟁자가 아닌 해군 신흥 강국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한국이 다시 돌아온 길은 더 이상 배움의 길이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 실력을 증명하는 승부의 길이었다. 이제 한국은 마지막 관문인 부활의 순간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한국 잠수함 산업의 결정적 순간은 국제시장에서의 실전 경쟁에서 찾아왔다. 수주전은 치열했고 기존 잠수함 강국들은 한국의 부상을 막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했다. 그러나 한국은 오히려 이러한 압박 속에서 더욱 강한 존재감을 발휘했다. 첫 번째로 전환점이 된 사건은 한국이 특정 국가의 잠수함 입찰에서 기존 강국들을 제치고 최종 후보에 오르게 된 때였다. 한국의 기술력, 빠른 납기, 현지 생산 지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의 SLBM 탑재 능력은 세계적으로도 극소수 국가만이 가진 기술이었고, 이는 한국 잠수함의 위상을 한층 높여주었다. 두 번째 전환점은 해양작전 중 실제 검증된 한국 잠수함의 안정성과 정숙성 평가였다. 잠수함의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는 소음이다. 소음이 적을수록 적에게 탐지될 확률이 낮아지고 생존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음 수준은 잠수함의 급을 결정하는 요소였다. 한국 잠수함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된 정숙성을 보여주었고, 이는 한국의 독자 설계 능력이 단순히 문서상의 수치가 아니라 실전 수준의 성능임을 입증한 사건이었다. 각국의 해군과 전문가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국이 이 정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나? 한국이 독일 기술을 배웠다더니 이미 독일을 넘어서고 있지 않은가? 라는 평가들이 나왔다. 결정적인 부활의 순간은 국제수주전에서 한국이 실제 계약을 따내는 장면이었다. 한국 잠수함이 독일, 프랑스, 일본 같은 기존 강국들을 제치고 선택된 것이다. 이는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역사적 승리였다. 독일에서 기술을 배운 13개국 중 오직 한국만이 독자 설계 건조 능력을 확보했고, 심지어 기술의 완성도 면에서도 기존 강대국과 대등한 평가를 받은 것이다. 이러한 순간은 한국 잠수함 산업의 부활을 넘어 한국 방산 역사 전체를 바꾸는 사건이었다. 한국은 단순한 수입국이나 조립국이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을 직접 설계하고 생산할 수 있는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이 승리의 순간은 한국 기술진이 지난 수십 년간 흘린 땀과 고통, 실패의 반복 속에서 축적한 집념과 의지의 결실이었다. 더 이상 한국은 독일 기술을 배운 나라로 불리지 않았다. 한국은 자신만의 기술을 가진 나라로 거듭났고, 세계는 그 사실을 인정했다. 부활의 순간은 한국 해군, 한국 조선업, 한국 방산업 전체가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한국은 오랜 도전과 실패, 성장과 실험을 거쳐 마침내 세계가 인정하는 잠수함 강국으로 귀환한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기술력을 확보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기술이 한국 사회 전체에 어떤 의미를 남기고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가였다. 첫 번째 변화는 자주국방 체계의 완성이다. 잠수함은 국가 전략의 핵심 자산이다. 이 무기를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한국이 외부 의존 없이 스스로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의미였다. 두 번째 변화는 기술 독립의 상징성이다. 외국 기술을 모방하거나 도입해 성장하던 시대를 거쳐 이제 한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첨단 기술을 스스로 개발하는 국가가 되었다. 특히 잠수함과 같은 초정밀 무기체계 분야에서의 자립은 국가 기술력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다. 세 번째 변화는 산업 생태계의 성장이다. 잠수함 기술 확보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들은 도선, 전기 추진, 배터리, 소나 시스템, 전투체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파생 기술로 이어졌고, 이는 다른 산업 발전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네 번째 변화는 국제적 신뢰다. 한국은 기술, 가격, 납기, 생산 능력 모두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여주었고,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해군 파트너로 선택하게 되었다. 캐나다, 유럽, 동남아 국가들은 한국 잠수함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장기적인 방산 협력까지 논의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다섯 번째 변화는 국민적 자부심이다. 한때 잠수함 기술이 전무했던 나라가 수십 년 만에 세계 정상급 기술을 갖추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강한 자부심을 안겨주었다. 기술진, 해군,
조선업계, 방산업체가 하나 되어 도전한 결과였기에 이 성공은 더욱 의미가 컸다. 마지막 변호는 미래 가치다. 한국 잠수함의 성공은 단순한 과거의 성취가 아니라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다. 인공지능 기반 전투체계, 무인 잠수정 기술, 차세대 AIP 시스템, 리튬 배터리 기반 고성능 추진체 등 한국은 이미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이제 전 세계 해군이 주목하는 국가가 되었다.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학습하는 해군, 성장하는 기술진, 도전하는 조선업이라는 정신이 있었다. 한국은 이 영역을 가지고 돌아왔다. 독자 기술, 자주국방, 글로벌 신뢰, 그리고 미래 성장의 기반. 이것이 바로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잠수함 강국으로 귀환하며 가져온 진짜 영향이었다. 그리고 이제 시청자에게 남은 메시지는 단 하나다. 한국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 K-잠수함은 앞으로도 계속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다. 한국의 다음 도약을 함께 지켜봐달라는 격렬한 초대장이 바로 이 영역이 남긴 마지막 가치였다. 오늘 영상에서 공감이 와닿았던 부분이나 추가로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보내주시면 더 좋은 정보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대한민국 글로벌 K-감동사역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